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비가 오래 내리면 안개가 산허리를 감고 강물이 돌다리 밑까지 차오르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아침이면 다구는 소리에 문을 열고 저녁이면 굴뚝 연기가 낮게 퍼지는 것을 보며 하루를 접었지요. 마을 끝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한신의 안채라 불렀어요. 담장은 낮았지만 대문은 무겁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조용히 하늘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집에는 연화라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연화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발걸음도 늘 조심스러웠어요. 새벽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문을 열고 젖은 장작을 골라내며 아궁이 앞에 앉았지요. 불씨가 작게 살아나면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숨을 불어넣었어요. 오늘도 집안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연화는 그렇게 말하고는 쌀을 씻고 된장을 풀고 오래된 그릇들을 말없이 닦았어요. 한신의 집은 예전에는 넉넉한 집으로 알려졌지만 세월이 지나며 창고의 곡식도 줄고 논 가장자리의 물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연화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이면 젖은 처마 밑에 멍석을 펴고 맑은 날이면 장독대 곁에 앉아 나무를 다듬었지요.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남긴 말이 그녀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큰 재산보다 부엌의 불씨를 먼저 지켜라. 그 불이 꺼지면 집도 마음도 식는다. 연화의 남편 무석은 젊을 때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고 집안일을 맡게 되자 마음이 조금씩 거칠어졌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집안의 주인답게 보이고 싶어 했고 친척들이 오면 더 큰 소리를 내곤 했어요. 연화는 그런 무석을 탓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 그가 대청에 앉아 한숨을 쉬면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며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무석은 그 말을 예전처럼 고맙게 듣지 않았어요. 그의 여름은 비가 유난히 잦았어요. 산 위에 구름이 사흘씩 내려앉고 강가의 풀잎들은 늘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논둑이 무너질까 걱정했고 아이들은 강가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을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한신의 집에서도 비 냄새가 부엌까지 스며들었어요. 연화는 젖은 장작을 말리려고 부엌 뒤 작은 처마 아래에 가지런히 세워두었고 밤마다 아궁이에 재를 덮어 불씨가 죽지 않게 했어요. 한신의 집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나무 도장이 하나 있었어요. 검붉은 대추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도장이었는데 손잡이 부분에는 오래된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큰 계약을 할 때나 집안 문서를 확인할 때만 꺼내는 물건이라 평소에는 안채 깊은 장롱 속 상자에 넣어두었어요. 연화는 그 도장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한 번 보여주며 이것은 집의 입과 같다고 말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연화의 손을 잡고 오래 말했어요. 집의 입은 함부로 열면 안 되고 집의 밥은 함부로 시키면 안 된다. 네가 부엌을 지키는 동안 이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연화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젊은 마음에는 그저 무겁게만 들렸어요. 그래도 그녀는 잊지 않았지요. 장롱이 있는 안방을 청소할 때도 상자 가까이는 조심했고 문서를 말릴 때도 바람이 들지 않게 창호지를 단단히 닫았어요. 그러던 어느 장날 무석은 읍내에서 초양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초양은 비단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 향기나는 기름을 발라 멀리서도 냄새가 났어요. 그녀는 웃을 때마다 손등으로 입을 가렸고 말끝마다 무석을 눕히며 이런 큰 집을 이렇게 혼자 지키시다니 참 외로우셨겠어요. 라고 했어요. 무석은 그 말에 어깨를 펴고 웃었어요. 연화는 대문 안쪽에서 젖은 집신을 정리하다가 두 사람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초양은 처음에는 며칠 머물 손님처럼 들어왔어요. 비가 그치면 친척 집으로 가겠다고 했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잠시만 신세를 지겠다고 말했지요.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사랑채 한쪽 방을 치우고
이불을 말렸어요. 저녁에는 따뜻한 국과 잡곡밥을 차려주었고 초양이 젓가락을 내려놓기도 전에 새 반찬을 가져왔어요. 초양은 형님은 참 부지런하시네요. 라고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하지 않고 얇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초양은 집안 구석구석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장독대에 큰 항아리가 몇 개인지, 곳간 열쇠는 누가 지니는지, 안채 장롱은 언제 열리는지 살폈지요. 연화가 부엌에서 나무를 데치고 있으면 초양은 문가에 기대어 이 집은 아직도 며느리가 부엌만 붙잡고 사나요 하고 물었어요. 연화는 물기 어린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집안 어른들이 드실 밥은 부엌에서 시작되니까요. 라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초양은 그 말을 듣고 살짝 코웃음을 쳤어요. 무석은 초양이 하는 말을 점점 더 자주 듣게 되었어요. 초양은 대청에 앉아 차를 따르며 큰 집의 안주인은 부엌 제 냄새만 풍겨서는 안 되지요. 라고 말했어요. 또 어느 날은 귀한 물건을 지키려면 눈도 밝고 손도 깨끗해야 해요. 라고 했지요. 무석은 처음에는 웃고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화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연화가 그릇을 들고 지나가면 그는 너는 왜 늘 부엌에만 숨어 있느냐고 묻곤 했어요. 연화는 마음속으로 서운함을 느꼈지만 말대꾸하지 않았어요. 밤이면 부엌 뒤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작은 바느질을 했지요. 손끝이 시려도 남편의 해진 속적삼을 꿰매고 시아버지 제사 때 쓸 보자기를 새로 다림질했어요. 오래된 하녀 말수는 그런 연화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말수는 이 집에서 30년을 산 늙은 사람이었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날도 곁에서 지켰지요. 그녀는 연화에게 비가 길면 흙길보다 사람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낮게 말했어요. 말순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연화는 그 뜻을 알아들었어요. 초양이 들어온 뒤 집안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아침 밥상 위에는 전보다 말이 줄었고 대청에는 웃음 대신 눈치가 쌓였어요. 무석은 집안 문서를 자주 꺼내보며 무언가 계산했고 초양은 옆에서 부채를 살랑이며 그의 마음을 부추겼어요. 연화가 차를 가져가면 초양은 일부러 큰 소리로 이 집에는 새바람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고 무석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느 날 낮 마을의 촌장이 비를 피해 한신의 집에 들렀어요. 그는 젖은 도포 끝을 털며 대청에 앉았고 연화는 따뜻한 생강차를 내왔어요. 촌장은 연화에게 네가 차린 밥은 늘 속을 편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초양의 눈썹이 잠깐 움직였지요. 무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촌장에게 집안 문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촌장은 오래된 나무 도장을 잘 간수하라고 당부했고 그때 초양은 안방 쪽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비는 더 세차게 내렸어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당을 두드렸고 우물가의 돌은 검게 젖어 있었지요. 연화는 안방 창문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조용히 들어가 창호지를 눌러 닫았어요. 장롱 앞에 놓인 작은 상자는 그대로 있는 듯 보였어요. 그녀는 상자를 만지지 않고 먼지만 닦은 뒤 방을 나왔어요. 그런데 문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치는 기척이 있었어요. 연화가 돌아보았을 때는 초양의 치맛자락 같은 그림자가 모퉁이 뒤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연화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손님을 의심하는 것은 얘가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남은 불씨를 살피고 젖은 나무 껍질을 걷어냈어요. 말순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와 아씨, 오늘 밤은 안채 문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연화가 이유를 묻자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늙은 눈에는 비보다 더 어두운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그 말은 부엌 연기처럼 천천히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초양은 평소보다 일찍 대청에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붉은 댕기를 다시 묶고 손에는 향기 나는 손수건을 쥐고 있었지요. 무석은 안방에서 나오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장롱 속 상자를 열어본 모양이었어요.
그는 대청에 서서 연화를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마당 끝까지 차갑게 울렸어요. 연화가 젖은 손을 닦고 나왔을 때 무석은 집안 도장이 보이지 않는다. 어젯밤 안방에 들어간 사람이 너뿐이라더라. 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어젯밤 창문을 닫으러 들어갔을 뿐 상자에는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초양은 곁에서 눈을 크게 뜨고 저도 밤중에 형님이 안방에서 나오시는 걸 보았어요. 제가 괜한 말을 하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끝은 날카로웠어요. 무석은 연화를 바라보며 그 도장은 우리 집의 뿌리와 같은 물건이다. 네가 잃어버렸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연화는 무릎을 꿇고 저는 도장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창문이 열려 비가 들까봐 닫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말수는 대청 아래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무석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초양은 한숨을 쉬며 부엌일을 오래 하면 손이 거칠어지고 마음도 답답해진다더니 혹시 억울한 마음에 감추신 건 아닌가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고 의심은 빗물처럼 낮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 동안 한신의 집은 조용한 소란에 휩싸였어요. 곡간도 뒤지고 사랑채도 뒤지고 장독대 뒤에 빈 항아리까지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나 나무 도장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석은 점점 더 초조해졌고 초양은 그의 곁에서 집안을 바로 세우려면 먼저 흐린 것을 걷어내야 해요. 라고 속삭였어요. 연화는 부엌 한쪽에 서서 끓어오르는 국을 바라보았어요. 국물은 조용히 흔들렸고 그녀의 마음도 그처럼 말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마을 사람 몇이 빗길을 지나며 한신의 대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도장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직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지요. 대문 앞에서 집신을 털던 말수는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에게 오늘은 그냥 지나가시오. 남의 집안에 바람이 거세오. 라고 말했어요. 이웃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작은 궁금증이 피어 있었어요. 마을의 소문은 늘 이렇게 젖은 길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어요. 연화는 그날 밤 밥상을 차릴 때 손이 조금 떨렸어요. 무석은 밥을 반도 먹지 않고 수저를 내려놓았고 초양은 연화가 만든 나박김치를 조금 맛본 뒤 간이 전보다 싱겁네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음식도 이렇게 되나 봐요. 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빈 그릇을 거두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아궁이 속불씨는 작지만 아직 살아있었지요. 연화는 그 불빛을 보며 제가 하지 않은 일은 언젠가 밝혀지겠지요. 라고 혼잣말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비는 잠시 약해졌어요. 그러나 강물 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들렸어요. 산에서 내려온 물이 돌다리 아래를 치며 흘렀고 바람은 대문 틈으로 젖은 냄새를 밀어 넣었지요.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 문턱에 앉아 있었어요. 말순이 낡은 겉옷을 걸치고 다가와 그녀 곁에 앉았어요. 아씨, 억울해도 마음의 불씨를 먼저 끄지 마십시오.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버틴 사람만의 단단함이 있었어요. 연화는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장작처럼 마르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저를 믿어주셨을까요? 연화가 묻자 말순은 잠시 아궁이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마님은 사람의 말보다 밥상 위의 정성을 보셨습니다. 아씨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지 아는 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십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부엌의 불이 더 쓸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안채 쪽에서 초양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무석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고 초양은 내일 어른들 앞에서 분명히 하셔야 해요. 흐린 물을 그대로 두면 큰 집이 더러워져요. 라고 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녀는 도장을 잃어버렸다는 누명보다 오랫동안 지켜온 자신의 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불씨 위에 재를 덮고 조용히 일어섰어요. 새벽이 오기 전 연화는 오래된 장독대 앞에 섰어요. 비는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을 품고 있었지요. 그녀는 된장 항아리에 뚜껑을 바로 놓고 고추장 항아리 위에 고인 빗물을 닦았어요. 이 집의 계절은 늘 이곳에서 시작되었어요. 봄에는 나물이 말랐고 여름에는 장이 익었고 가을에는 곡식이 쌓였지요. 연화는 손끝으로 차가운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저는 이 집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낮게 말했어요. 아침 종달새 소리가 들릴 무렵 무석은 다시 연화를 불렀어요.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어두웠지만 눈빛은 이미 정해진 말에 묶여 있었어요. 초양은 그의 뒤에 서서 얌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무석은 오늘 안으로 도장을 찾지 못하면 너는 더 이상 안채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부엌 불씨처럼 작은 빛도 함께 남아 있었어요. 마당에는 아직 비 냄새가 가득했어요. 우물가에 두레박은 젖어 있었고 대문 밖 흙길에는 밤새 흘러온 물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지요.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제가 한 일이 아니라면 집도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석은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고 초양은 입술 끝을 아주 조금 올렸어요. 말수는 부엌 문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꼭 쥐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지만 집안의 바람은 이미 비를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한신의 집의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비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하며 처마를 두드렸고 마당의 흙은 발을 디딜 때마다 물을 머금은 소리를 냈지요. 연화는 평소처럼 부엌에 들어가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지만 집안 사람들의 눈길이 등 뒤에 닿는 것을 느꼈어요. 말없이 움직이는 하인들도 오늘은 그릇 놓는 소리를 줄였고 말수는 아궁이 곁에서 재를 고르며 연화의 얼굴을 자꾸 살폈어요. 무석은 안채 대청에 앉아 장롱에서 꺼낸 빈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붉은 비단 조각만 남아 있었고 그 위에 있어야 할 나무 도장은 사라진 채였지요. 초양은 그의 옆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을 그냥 넘기면 집안의 문서도 어른들의 뜻도 모두 흔들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대청 끝까지 잘 들릴 만큼 또렷했어요. 연화는 밥상을 들고 대청으로 올라갔어요. 밥그릇에서 김이 오르고 된장국 냄새가 비냄새와 섞여 퍼졌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자 무석은 수저를 들지 않고 물었어요. 어젯밤 안방에 들어간 까닭을 다시 말해보아라. 연화는 두 손을 모으고 창문이 덜 닫혀 있어 비가 들까봐 닫았습니다. 장롱도 상자도 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무석의 얼굴에는 믿음보다 지친 의심이 먼저 떠올랐어요. 초양은 그때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도 형님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큰 집의 물건은 큰 집의 법으로 다뤄야 하지요. 혹시 잠시 숨기셨다면 지금이라도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 말은 연화를 도와주는 듯 들렸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심을 심는 말이었어요. 연화는 초양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을 거짓으로 막으려 하면 마음만 더 어지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점심 무렵 무석은 집안 사람들을 모두 마당에 세웠어요. 비는 잠시 돋았지만 처마 끝에서는 아직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는 곡간지기 하인 부엌을 돕는 아이까지 하나하나 불러 어젯밤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누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했고 누구는 안방 쪽에서 발소리를 들은 듯하다고 했지요.
초양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연하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마을에는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간 하녀 하나가 이웃집 며느리에게 한신의 도장이 없어졌다더라고 속삭였고 그 말은 빨래터로 흘러갔어요. 빨래터의 여자들은 젖은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방망이를 멈춘 채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 집 며느리는 얌전하던데 누군가 말하면 다른 누군가는 얌전한 사람이 속을 감추면 더 모르는 법이지 라고 받아쳤어요. 소문은 물길처럼 빠르게 번졌어요. 말수는 빨래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녀는 허리를 굽힌 채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귀는 아직 밝았지요. 마을 안악들이 연화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말수는 걸음을 멈추고 낮게 말했어요. 사람의 입은 비가 그친 뒤에도 진흙을 튀기니 보지 않은 일은 말하지 마시오. 그 한마디에 안악들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소문은 이미 젖은 바람을 타고 다른 집 처마 밑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촌장도 소문을 듣고 한시내로 찾아왔어요. 그는 비에 젖은 삿갓을 대문 옆에 세워두고 대청에 올랐지요. 무석은 서둘러 그를 맞았고 초양은 차를 준비하겠다며 일어났어요. 그러나 촌장은 초양의 손에 들린 찻잔보다 연화가 서 있는 부엌문 쪽을 먼저 바라보았어요. 도장이 사라진 일은 집안만의 일이 아니니 말을 아껴야 하네. 오래된 물건일수록 사람 마음보다 천천히 찾아야 하네라고 촌장이 말했어요. 무석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그는 이미 초양의 말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연화의 억울함을 살피는 일이 자신의 체면을 깎는 것처럼 느꼈지요. 초양은 차를 내려놓으며 촌장님 말씀은 옳습니다. 다만 집안의 불씨가 흐려졌다면 빨리 새로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촌장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새불은 쉽지만 오래된 불씨는 한 번 꺼지면 다시 얻기 어렵다고만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대청에는 잠시 빗소리만 남았어요. 연화는 부엌문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촌장의 말은 그녀를 직접 감싸는 말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자리에서 작은 그늘이 되어 주었지요. 무석은 대답 대신 찻잔을 들었고 초양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살짝 굳어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촌장의 눈빛만큼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밤이 오자 집안의 긴장은 더 짙어졌어요. 무석은 도장을 찾기 전까지 연화가 안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했어요. 그 말에 하인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연화는 부엌 뒤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지요. 그 방은 예전에 나물 바구니와 빈 장작을 두던 곳이라 바닥이 차가웠어요. 말수는 몰래 두꺼운 이불을 가져다 주며 찬 방에 오래 앉으면 억울한 마음도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조용히 이불을 받아 안았어요. 초양은 그날 밤 안채의 큰 방에 들어가 앉았어요. 원래 연화가 시어머니의 제삿 날마다 촛대를 닫고 보자기를 정리하던 방이었지요. 초양은 그 방의 낮은 장을 열어 비단 보자기와 오래된 그릇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그녀는 무석에게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안채를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무석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안채의 등불은 밝았지만 집의 마음은 한층 더 어두워졌어요. 다음날 새벽 연화는 여전히 부엌으로 갔어요. 안채에 들지 말라는 말은 들었지만 밥을 짓지 말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말린 무청을 꺼내 국을 끓였어요. 말순이 곁에서 불을 지피며 아씨 오늘은 그만 쉬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쉬면 이 집 아침밥도 멈춥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어도 밥은 죄가 없어요. 라고 했지요. 그 말은 부엌벽에 오래 머물렀어요. 말수는 젖은 장작 하나를 뒤집으며 눈가를 훔쳤어요.
바깥에서는 닭이 울었고 산 너머에는 흐린 빛이 조금씩 번졌지요. 연화는 솥뚜껑을 열고 밥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폈어요. 고슬고슬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자 그녀의 마음도 잠시 가라앉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모질어도 아침밥 앞에서는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대청에서 들려온 초양의 목소리에 곧 흔들렸어요. 초양은 일부러 하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말했어요. 도장이 사라졌는데도 밥은 잘도 익는군요. 손이 참 차분한 분은 마음도 깊이 숨길 줄 아나 봅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웃지 않았지만 말은 이미 날카로운 바늘처럼 연화에게 닿았어요. 무석은 그 말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연화는 밥그릇을 놓다가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움직였어요. 그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초양의 말이 더 힘을 얻을 것 같았어요. 오전이 되자 무석은 친척 어른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들은 마을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집안일에 늘 큰 소리를 내는 편이었지요. 한 사람은 연화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찼어요. 며느리가 집안 도장을 잃어버렸다면 보통 일이 아니네. 다른 한 사람은 초양을 보며 손님이 이런 일을 겪어 마음이 불편하겠구먼이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새삼 알게 되었어요. 말수는 그 친척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찬물을 끓이다가 대청 쪽으로 걸어 나왔지요. 늙은 몸이라 빠르지는 않았지만 걸음에는 이상하게 힘이 있었어요. 그녀는 무석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인 뒤 말했어요. 도련님 부엌을 지킨 사람을 함부로 내치면 집에 불씨도 식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청이 조용해졌어요. 무석은 얼굴을 굳혔고 초양은 말순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순아, 너는 늙었으니 모르는 일에 나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글은 모르나 이 집의 밥 냄새는 압니다. 아씨가 들어온 뒤 제사상 한 번 흐트러진 적 없고 아궁이 불씨 한 번 꺼진 적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귀에 분명히 들어갔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어요. 누군가 자신의 세월을 기억해 준다는 것이 그토록 고마운 일인 줄 몰랐어요. 초양은 곧바로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어요. 말순 어멈의 정이 깊은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이 깊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무석을 바라보았어요. 무석은 다시 흔들렸어요. 친척 어른들도 그래 정과 물건은 따로 보아야 한다고 맞장구 쳤지요. 말수는 더 말하려 했지만 연화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늙은 사람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연화의 침묵은 착했지만 그 착함은 때로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날 오후 마을 아이들이 한 시내 대문 앞을 지나며 수군거렸어요. 그 집 며느리가 도장을 숨겼대. 한 아이가 말하자 다른 아이가 그래서 안채에서 쫓겨났대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연화는 부엌 뒤에서 물동이를 들고 있다가 잠시 멈췄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주워 담을 뿐이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더 아프게 들렸어요. 죄 없는 이름도 여러 입을 지나면 진흙 묻은 옷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연화는 처음으로 깊이 느꼈어요. 저녁 무렵 비가 다시 굵어졌어요. 무석은 술기운을 조금 띤 얼굴로 대청에 앉아 있었고 초양은 그의 곁에서 작은 등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친척 어른들은 돌아가기 전에 연화에게 하룻밤 안에 도장을 찾아내지 못하면 스스로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지요. 그 말은 명령처럼 무거웠어요. 연화는 대답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솥 안에는 저녁밥이 남아 있었고 아궁이 속에는 붉은 불씨가 아직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말수는 연화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아씨 억울함은
큰 소리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참기만 해도 안 됩니다. 연화는 물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말수는 문 밖의 비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땅 밑에 묻힌 것도 떠오릅니다. 내일 새벽까지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예언처럼 들렸고 연화의 가슴에 작은 떨림을 남겼어요. 밤이 깊어지자 초양은 안채에서 무석에게 더 강하게 말했어요.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연화가 계속 남아있으면 모두가 당신을 우습게 볼 거예요. 무석은 술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정말 도장을 찾고 싶은 마음보다 자신의 흔들리는 자리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요. 초양은 그 약한 곳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안채에는 주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앉아야 해요. 라고 속삭였고 그 말은 무석의 귀에 달콤한 독처럼 스며들었어요. 연화는 그 시간 부엌 뒤 작은 방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빗소리는 지붕을 타고 흘러내렸고 먼 강물 소리는 밤새 낮게 울렸어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남긴 낡은 앞치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천을 쓸었어요. 그 앞치마에는 수없이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제 냄새가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이 집을 떠나야 합니까? 연화는 아주 작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창밖의 바람이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연화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오래된 부엌 아궁이가 꺼질 듯 작아지고 있었고 누군가 차가운 물을 들고 다가왔지요. 연화가 불씨를 지키려 손을 뻗자 시어머니의 목소리 같은 낮은 소리가 들렸어요. 불씨는 안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러나는 길에서도 집의 뜻은 드러난다. 연화는 놀라 눈을 떴어요.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은 앞치마를 꼭 쥐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기 전 무석은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연화를 대청으로 불러 세우고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도장이 나오지 않으면 너는 이 집을 떠나라. 집안의 물건을 잃게 한 사람이 안채에 머물 수는 없다. 연화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에는 한때 자신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남편의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은 초양의 말과 세상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나가겠습니다. 그 말에 말수는 숨을 삼켰고 초양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무석은 눈을 피했지요. 마당 밖에서는 비가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집의 처마가 낮게 우는 소리 같았고 연화의 작은 보따리는 그날 오후 부엌문 앞에 조용히 놓이게 되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연화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부엌문 앞에 섰어요. 보따리 안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앞치마, 몇 벌의 속옷, 바느질, 바늘쌈, 그리고 오래 쓰던 나무 숟가락 한 벌이 들어 있었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궁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아래 숨은 불씨를 살폈어요. 붉은 점 하나가 아직 작게 살아 있었어요. 연화는 그 불씨 위에 마른 재를 덮으며 제가 떠나도 밤밥은 식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속삭였어요. 말수는 부엌 뒤에서 연화의 보따리를 붙잡고 울음을 삼켰어요. 아씨, 이 길로 나가시면 밤비가 거칠고 강물도 불어 위험합니다. 연화는 말순의 손을 조심히 떼어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머물면 이 집 사람들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억울함은 제가 품고 가겠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떨다가 가까스로 말했어요. 돌다리 끝에서 한 번만 뒤돌아보십시오. 집이 정말 아씨를 버렸는지 땅도 물어야 합니다. 그 말에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빗물이 연화의 어깨를 세차게 때렸어요. 마을길은 이미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물길은 발목을 스치며 흘러갔지요.
대문 안쪽에서는 무석이 나오지 않았어요. 초양은 안채 창호지 뒤에 서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연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얇은 웃음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듯 했지요. 연화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흙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매 걸음마다 부엌의 불씨가 마음속에서 작게 흔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마 밑에서 연화가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이는 안쓰러운 눈으로 보았고 어떤 이는 소문이 맞는지 가늠하려는 얼굴로 보았지요. 빨래터의 안악 하나가 비 오는 날 쫓겨나는 사람은 죄보다 사연이 깊다더라고 중얼거렸어요. 다른 이는 그래도 집안 도장이 사라졌다니 어쩌겠느냐고 했어요. 연화는 그 말들을 못 들은 척 걸었어요. 이름이 진흙에 묻히는 소리는 사람의 귀보다 마음에 먼저 들리는 법이었어요. 길 끝에는 마을 밖으로 나가는 돌다리가 있었어요. 그 다리는 오래전부터 강을 건너 장터로 가는 길이었고 큰 비가 오면 늘 절반쯤 물에 잠겼지요. 그날은 강물이 유난히 거칠었어요. 산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바위에 부딪혀 흰 거품을 만들고 다리 옆 버드나무 가지는 바람에 젖은 머리처럼 휘어졌어요. 연화는 다리 앞에 멈춰 섰어요. 말순이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돌다리 끝에서 한 번만 뒤돌아보라는 그 말이 빗속에서 다시 들리는 듯 했어요. 연화는 첫 번째 돌 위에 발을 올렸어요. 젖은 집신이 돌에 닿자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요. 두 번째 돌, 세 번째 돌을 지날 때마다 강물 소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고 조심히 걸었어요. 마을 쪽 처마 밑에서는 몇 사람이 그녀를 보고 있었고 말순도 대문 밖까지 나와 허리를 굽힌 채 서 있었어요. 연화가 다리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바람이 뚝 들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지 돌다리 옆을 삼킬 듯 밀려오던 강물이 마치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긴 것처럼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리 밑 돌 하나가 드러났고 곧이어 검은 진흙이 길게 모습을 보였지요. 물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연화의 발 아래만큼은 조용한 숨을 고르는 듯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마 밑에서 눈을 비볐어요. 누군가 강물이 물러난다 하고 외치자 집 안팎 사람들이 하나둘 길가로 뛰어나왔어요. 연화는 놀라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녀가 마지막 돌에 발을 올리려는 순간 강물은 더 멀리 밀려났고 다리 아래 진흙 속에서 둥근 물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작은 바위가 아니었어요. 빗물과 흙에 반쯤 묻힌 오래된 항아리였지요. 항아리의 입구는 납작한 돌로 막혀 있었고 겉에는 희미하지만 한신의 안채 대문에 새겨진 것과 닮은 문양이 보였어요. 연화는 숨을 삼켰어요. 그 문양은 시어머니의 낡은 보자기에도 수놓아져 있던 것이었어요. 말순이 가장 먼저 다리 쪽으로 달려왔어요. 늙은 다리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젊은 사람보다 더 크게 뜨여 있었지요. 아씨, 물러서지 마십시오. 저 항아리는 빈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외치자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강가로 모였어요. 촌장도 삿갓을 눌러쓰고 뒤늦게 나타났지요. 그는 강물이 이상하게 갈라진 자리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오래된 집의 물건은 사람의 손보다 먼저 땅이 숨겨두는 일이 있다고 낮게 말했어요. 무석도 그 소리를 듣고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처음에는 연화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강가의 소란이 커지자 참을 수 없었지요. 초양도 비단 치마 끝을 붙잡고 그의 뒤를 따랐어요. 그녀는 항아리 위의 문양을 보자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곧 얼굴을 감추며 강물이 장난을 친 것뿐이에요. 낡은 항아리 하나 때문에 집안일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지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처럼 매끄럽지 않았어요. 촌장은 젊은 사람 둘을 불러 진흙 속 항아리를 조심히 들어 올리게 했어요. 항아리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바닥에는 오랜 세월 눌린 흙이 단단히 붙어 있었지요. 연화는 다리 위에 선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항아리 주변의 물길은 세게 덮치지 않았어요. 말수는 두 손을 모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마님 정말 보고 계셨군요. 그 말은 빗소리에 묻혔지만 연화의 귀에는 분명히 닿았어요. 항아리는 돌다리 옆 넓은 바위 위에 놓였어요. 촌장은 사람들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 이르고 납작한 돌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오래된 흙냄새와 마른 짐 냄새가 섞여 올라왔지요. 항아리 안에는 기름 먹인 천으로 감싼 꾸러미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촌장이 상자를 꺼내자 무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상자의 크기와 모양은 안채 장롱 속에서 사라진 도장을 담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검붉은 대추나무 도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잡이 끝에 희미한 문양도 옆면의 작은 흠집도 무석이 찾던 집안 도장과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낮게 웅성거렸어요. 도장이 저기 있었다니. 그럼 며느리가 숨긴 것이 아니란 말인가?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억울함이 풀리는 기쁨보다 먼저 오랫동안 땅속에서 자신을 기다린 듯한 물건의 무게가 마음을 눌렀어요. 그녀는 젖은 손을 치마폭에 감추었어요. 그러나 항아리 안에는 도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름 먹인 천꾸러미 속에는 낡은 종이 몇 장이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지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비에 젖지 않았고 먹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촌장은 종이를 펼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글은 집안의 오래된 뜻일 수 있으니 함부로 떠들지 말고 들어야 하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조용해졌어요. 초양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무석은 도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촌장은 글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글에는 오래전 한신의 조상이 큰 흉년을 겪을 때 부엌을 지킨 며느리 덕분에 집안 사람들이 굶주림을 넘겼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 며느리는 마지막 쌀 한 줌까지 나누어 밥을 지었고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아궁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조상들은 집안의 도장을 한때 땅에 숨기며 당부를 남겼어요. 부엌의 불씨를 지킨 이를 저버리는 자는 안채의 설 자리를 잃는다. 그 구절이 읽히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말수는 눈물을 흘렸고 연화는 다리 위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그녀는 땅에 닿을 듯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을 위해 누군가 글을 남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글은 마치 오늘 밤 자신에게 건네진 말 같았지요. 무석은 입술을 떨었어요. 초양은 급히 웃으며 오래된 글이 지금의 일을 모두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도장이 왜 항아리 안에 있는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쉽게 맞장구 치지 않았어요. 촌장은 초양을 바라보지 않고 항아리 밑을 다시 살폈어요. 그곳에는 작은 헝겊 조각 하나가 붙어 있었지요. 비단 손수건에 찢긴 끝처럼 보였고 희미한 향내가 남아 있었어요. 말수는 그것을 보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이 향은 안채에 새로 들어온 분이 쓰는 향과 같습니다. 초양의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 빠졌어요. 그녀는 곧바로 비 오는 날 향냄새야 어디든 옮겨 붙을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 끝은 빗물처럼 떨렸어요. 연화는 그때 처음으로 초양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미움보다 슬픔이 더 깊었어요. 저는 당신이 왜 저를 밀어내려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도장은 제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연화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강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두 들렸어요. 무석은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촌장은 도장과 글을 다시 천으로 싸며 이 일은 내일 밝은 곳에서 여러 사람 앞에 다시 확인해야 하네라고 했어요. 그날 밤 연화는 집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도 마을 밖으로 떠나지도 못했어요. 촌장은 그녀를 자기 집 안채 옆 작은 방에서 쉬게 했고 말수는 젖은 옷을 갈아입히며 손수 따뜻한 숭늉을 먹였지요. 연화는 숭늉 그릇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강물은 다시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지만
항아리가 나온 자리는 이상하게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말수는 오늘 밤은 울어도 됩니다. 억울함이 물러난 자리에는 눈물도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석은 한신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안채는 밝게 불을 켰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 차가웠지요. 그는 사라진 도장이 정말 강가 항아리 속에서 나온 까닭을 생각했어요. 초양은 곁에서 계속 내일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연화가 미리 꾸민 일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무석의 마음속에는 말순의 말과 조상의 글이 자꾸 떠올랐어요. 부엌을 지킨 사람을 내치면 집에 불씨도 식는다는 말이 밤새 귓가를 맴돌았어요. 초양은 그 밤 늦게 홀로 안채 뒤뜰로 나갔어요. 그녀는 비에 젖은 담장 아래를 더듬으며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요. 하지만 말수는 잠든 척 하다가 몰래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초양은 장독대 뒤쪽 흙을 손끝으로 긁고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꺼내려다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고 급히 멈췄어요. 말수는 어둠 속에서 낮게 말했어요. 밤에 감추려는 것은 아침에 더 잘 보입니다. 초양은 대답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안채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새벽 말수는 그 자리를 조심히 살폈어요. 장독대 뒤에 젖은 흙 속에는 작은 헝겊 뭉치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도장 상자에 깔려 있던 붉은 비단과 같은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또 그 위에는 초양이 쓰던 향가루가 조금 묻어 있었지요. 말수는 그것을 품에 넣고 촌장에게 달려갔어요. 촌장은 말없이 증거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많은 사람이 듣게 해야겠구나. 집안일이라도 진실은 마당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연하는 촌장 집 부엌에서 밤새 빌린 옷을 말리고 있었어요. 촌장이 찾아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아침 한신의 마당에서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촌장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다툼을 크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내 이름에 묻은 진흙을 사람들 앞에서 씻자는 것이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보았어요. 비는 가늘어지고 있었고 산허리의 안개도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아침 햇빛이 구름 뒤에서 희미하게 번질 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한신의 집 앞마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촌장은 항아리에서 나온 도장과 조상의 글, 그리고 말순이 찾은 비단, 조각을 보자기에 싸들고 왔어요. 연하는 말순의 곁에 서서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무석은 대청 앞에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초양은 그 뒤에서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 말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전날과 달랐어요. 이제 비밀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을 수 없었어요. 한신의 앞마당에는 아침 이슬 대신 밤새 남은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낮은 평상이 놓였고 그 위에는 촌장이 가져온 보자기가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었지요. 마을 어른들과 친척들, 빨래터에서 소문을 옮기던 안악들까지 담장 안쪽과 대문 밖에 조용히 모였어요. 연화는 말순 곁에 서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침묵은 전날의 억울한 침묵과 달리 조금 더 고다 보였어요. 촌장은 먼저 사람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남의 허물을 크게 만들려는 자리가 아니네. 그러나 억울한 이름을 그대로 두면 마을의 물도 흐려지는 법이니 본 것을 본 대로 말하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만 들어야 하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석은 대청 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초양은 그의 뒤쪽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쥔 손을 계속 접었다 폈다 했지요. 먼저 촌장은 돌다리 아래에서 나온 항아리를 평상 앞에 세워 보였어요. 항아리 겉에는 오래된 흙이 아직 붙어 있었고 그 사이로 한신의 문양이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촌장은 납작한 돌뚜껑을 다시 열어 사람들에게 안을 보였어요. 기름 먹인 첫낡은 종이 그리고 검붉은
나무 도장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낮추었고 어제까지 연화를 의심하던 몇몇은 서로 눈을 피했어요. 오래된 물건의 침묵은 사람의 말보다 더 무거웠어요. 촌장은 나무 도장을 들어 무석에게 보였어요. 이 도장이 자네 집안 도장과 같은지 확인하게. 무석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받아들었어요. 손잡이 끝에 작은 흠 옆면에 난 가느다란 갈라진 밑면의 새김까지 익숙했지요.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같습니다. 아니 제가 장롱 속 상자에 있던 것이라 여긴 바로 그 도장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초양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마당의 웅성거림이 바람처럼 번졌어요. 촌장은 곧 낡은 글을 펼쳤어요. 비가 그친 뒤에 빛이 종이 위로 내려앉았고 먹글씨는 오래된 나무뿌리처럼 조용히 살아있었지요. 그는 전날 강가에서 읽었던 구절을 다시 또박또박 읽었어요. 부엌의 불씨를 지킨 이를 저버리는 자는 안채의 설 자리를 잃는다. 그 말이 마당에 떨어지자 말수는 두 손을 모았고 연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친척 어른 한 사람은 헛기침을 했지만 더 이상 연화를 함부로 탓하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촌장은 이어서 말순이 새벽에 찾아낸 헝겊 뭉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붉은 비단 조각과 향가루가 묻은 작은 천끝이 들어 있었지요. 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말했어요. 이것은 안채 장독대 뒤 젖은 흙 속에 숨겨져 있었네. 도장 상자 안에 깔려있던 비단과 모양과 빛이 맞고 향내는 이 집에 오래 있던 냄새가 아니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초양에게 향했어요. 초양은 급히 고개를 들었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초양은 잠시 뒤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향가루는 누구에게나 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향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제 것이라는 법은 없지요. 그녀의 말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어요. 말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허리를 숙이고 말했어요. 그 향은 며칠 전 안채 문지방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제가 쓸어 담으려 하니 초양아 씨께서 손수건을 떨어뜨렸다며 얼른 가져가셨습니다. 말순의 말은 짧았으나 분명했어요. 말순의 말은 짧았으나 분명했어요. 무석은 초양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떠올랐지요. 정말 네가 그 비단을 숨겼느냐? 그가 묻자 초양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촌장이 또 다른 물건을 꺼내자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그것은 장독대 뒤 흙 속에서 함께 나온 작은 나무 조각이었어요. 도장 상자를 억지로 열 때 떨어진 듯한 조각이었고 빈 상자에 깨진 모서리와 꼭 맞아 보였어요. 촌장은 사람들 앞에서 빈 상자를 가져오게 했어요. 하인이 안방에서 상자를 들고 나오자 촌장은 그 깨진 모서리에 나무 조각을 맞추어 보았어요. 조각은 오래 떨어져 있던 제자리처럼 딱 들어맞았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못했어요. 초양은 한 발 뒤로 물러섰고 무석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승리한 사람처럼 서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비가 끝나고 무너진 논둑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조용히 아파했어요. 초양은 끝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이 집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연화가 늘 부엌에만 앉아 있으니 무성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큰 집의 안채는 더 눈 밝은 사람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은 더 차가워졌어요. 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남의 자리를 탐내는 마음은 눈이 밝은 것이 아니네. 어두운 손으로 남의 이름을 더럽히면 그 손부터 씻어야 하네. 초양은 더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석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연화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말순이 조용히 앞을 막지는 않았어도 그 사이의 공기가 쉽게 허락하지 않았지요. 무석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굽혔어요. 연화야,
내가 너를 믿지 못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내 눈앞에서 오래 지켜 온 마음을 보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어요. 연화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말처럼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친척 어른들도 얼굴을 붉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연화에게 스스로 집을 떠나라고 했던 사람이 먼저 헛기침을 하고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급히 판단했구나. 오래된 집안 물건을 두고 며느리 하나에게만 죄를 물으려 했으니 어른답지 못했다. 다른 친척도 고개를 숙였어요. 마을 안악들은 담장 아래에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소문을 내기는 쉬워도 소문으로 더럽힌 이름을 다시 닦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가 조금씩 느꼈어요. 촌장은 초양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이제 사실을 말하게. 도장 상자를 열고 비단 조각을 숨긴 것이 자네인가? 초양은 한동안 바닥만 보았어요. 빗물에 젖은 마당 흙 위로 그녀의 치맛자락이 떨렸지요. 마침내 그녀는 작게 대답했어요. 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도장을 어딘가 숨기려 했지만 손에 쥔 것이 오래된 비단뿐이었고 도장은 이미 상자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화가 들어간 일을 이용했습니다. 그 말에 무석은 눈을 감았어요.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려 잠시 조용해졌어요. 촌장은 항아리 속 도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장롱 속 상자에 있던 것은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네. 조상들이 참된 도장을 오래전 강가에 숨기고 사람의 마음이 흐려지는 날 드러나게 한 것일 수도 있지.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돌다리 쪽을 떠올렸어요. 강물이 물러난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손으로 꾸밀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연화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초양은 더 이상 안채에 머물 수 없게 되었어요. 촌장은 그녀에게 해가 지기 전에 한신의 집을 떠나라고 했고 무석도 막지 못했지요. 초양은 처음으로 얌전한 손님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신의 보따리를 급히 꾸렸어요. 그러나 대문을 나설 때에는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멈췄어요. 그녀는 연화를 바라보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어요. 연화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고칠 수 없고 떠나는 길도 스스로 걸어야 하는 법이었어요. 초양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앞마당에는 오래 묵은 숨이 풀리듯 조용한 기운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곧바로 기쁨이 되지는 않았지요. 무석은 대청 아래에 앉아 항아리와 도장을 바라보았고 말수는 부엌으로 돌아가 식어가는 솥을 살폈어요. 촌장은 연화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어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되네. 다만 예전의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지킨 사람으로 들어가야 하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연화는 곧장 안채로 가지 않았어요. 그녀가 먼저 간 곳은 부엌이었지요. 밤새 덮어두었던 재를 조심히 해치자 붉은 불씨가 아주 작게 살아 있었어요. 연화는 마른 솔잎을 얹고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러자 불씨는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따뜻한 불꽃으로 피어났지요. 말수는 곁에서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보십시오. 집의 불씨는 아씨를 기다렸습니다. 연화는 작은 불꽃을 바라보며 불씨가 저보다 더 오래 참고 있었네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점심은 늦게 차려졌어요. 사람들은 너무 긴장한 탓에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요. 연화는 쌀을 씻고 무청국을 다시 데우고 장독대에서 익은 장을 조금 덜어 양념을 만들었어요. 말순과 하인들이 곁에서 도왔고 부엌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솥뚜껑이 열리는 소리, 젖은 장작이 마르는 소리가 하나씩 돌아왔지요. 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무석은 부엌 문턱 밖에 서 있다가 조심히 말했어요. 내가 도울 일이 있느냐. 예전에 무석이라면 부엌 근처에도 오래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연화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물동이를 가리켰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십시오.
오늘은 많은 분이 드셔야 합니다. 무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두레박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 몇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아무도 비웃지 않았어요. 잘못한 사람이 물을 싣는 모습은 벌보다 조용한 사과처럼 보였어요. 점심상은 대청이 아니라 마당 가까운 팻마루에 차려졌어요. 촌장과 어른들, 말순과 하인들까지 함께 앉지는 못했지만 모두에게 따뜻한 밥과 국이 돌아갔지요. 연하는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그릇을 들었어요. 촌장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말했어요. 오늘 밥은 소문을 잠재우는 밥이네. 먹는 사람마다 말도 함께 조심히 삼켜야 하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따뜻한 국물이 속으로 내려가자 마당의 날카로운 기운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식사가 끝난 뒤 촌장은 항아리에서 나온 글을 한 신의 안채에 그냥 두지 말고 마을 서고에 옮겨 보관하자고 했어요. 무석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따랐어요. 집안의 물건이라 하여 집안 사람만 보아서는 또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하자 촌장은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장은 다시 기름 먹인 천에 쌓였고 낡은 글은 새 보자기에 감겨 햇빛이 들지 않는 상자에 넣어졌어요. 그 과정은 마치 흐트러진 집안의 숨을 다시 정리하는 일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비가 완전히 그쳤어요. 하늘에는 흐린 구름 사이로 연한 빛이 내려왔고 마당의 무릉덩이에는 처마와 대나무 그림자가 비쳤어요. 말수는 젖은 멍석을 꺼내 볕이 드는 곳에 널었고 하인들은 진흙 묻은 돌길을 쓸었어요. 연하는 장독대의 뚜껑을 하나씩 열어 안에 물기를 닦았지요. 집안 사람들은 큰일을 치른 뒤 말수가 줄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의심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지친 마음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침묵이었어요. 무석은 저녁 무렵 연하 앞에 다시 섰어요. 그는 사람들 없는 부엌 뒤에서 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말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네가 원한다면 나는 안채의 모든 일을 네 뜻에 따르겠다. 연화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자리를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부엌을 지키는 손을 낮게 보지 마십시오. 밥을 짓는 사람의 이름도 집안 문서처럼 무겁게 여겨주십시오. 무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한신의 집은 오랜만에 일찍 등불을 낮추었어요. 초양이 머물던 방은 비워졌고 창호지는 새로 발라질 준비를 했지요.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작은 죽을 끓였어요. 큰일을 겪은 날에는 속을 편하게 해야 한다며 말순이 쌀을 불려두었기 때문이에요. 죽 냄새가 은근히 퍼지자 하인 아이 하나가 배를 잡고 웃었고 말순은 이제야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연화도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가며 대문 앞에서 연화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직접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끄러워 말없이 손만 모으는 사람도 있었지요. 빨래터에서 소문을 옮겼던 안악은 작은 무 한 단을 가져와 부엌문 옆에 놓고 내 입이 가벼웠소 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무를 받아들며 비가 그치면 빨래도 다시 헹구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안악은 눈시울을 붉혔고 그날 이후 마을 빨래터의 말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다고 해요. 밤이 깊어지기 전 연화는 안채 문턱에 잠시 섰어요. 예전에는 그 문턱을 넘을 때마다 자신이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낡은 앞치마를 접어 작은 장 위에 올리고 비어있던 촛대를 닦았어요. 무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더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연화는 촛불을 하나 켜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조용함을 지키는 일은 이제부터라고요. 다음 날 아침 한신의 집의 처마 끝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밤새 비를 씻어낸 산은 짙은 풀빛으로 빛났고 강가의 안개는
천천히 들판 위로 풀려 나갔지요. 연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어요. 오래 버티던 몸이 비로소 쉴 수 있음을 알아차린 듯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곧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묶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 문을 여는 손길은 어제보다 더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아궁이에는 밤새 남겨둔 불씨가 아직 따뜻하게 살아있었어요. 연하는 마른 솔잎과 잘게 쪼갠 장작을 넣고 천천히 숨을 불어넣었어요. 불꽃이 피어오르자 부엌 벽에 붉은 빛이 번졌고 오래된 솥도 그 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였지요. 말수는 뒤늦게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멈춰섰어요. 아씨, 오늘은 제가 먼저 하려 했습니다. 연하는 웃으며 불씨가 저를 먼저 불렀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아침밥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보리와 쌀을 섞어 지은 밥무청을 넣은 된장국 장독대에서 꺼낸 장아찌, 어젯밤 남은 나물을 다시 무친 반찬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밥상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무석은 대청이 아니라 부엌 가까운 팻마루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예전 같으면 밥상이 늦는다고 기침부터 했을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연하가 밥그릇을 내려놓자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어요. 무석은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 연하를 바라보았어요. 이 밥을 내가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겼다. 그의 말은 짧았고 큰 소리도 아니었지만 말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연하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밥은 당연히 차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새벽을 지나오는 것입니다. 무석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뜨거운 국물이 그의 속으로 내려갔고 그제야 집안의 아침이 제대로 시작된 듯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날도 한신의 집 이야기를 했지만 전날과는 달랐어요. 빨래터에서는 더 이상 연하가 도장을 훔쳤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대신 돌다리 아래에서 강물이 물러났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갔지요. 어떤 이는 조상들이 지켜본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부엌을 오래 지킨 정성이 땅에 닿은 것이라 했어요. 촌장은 그런 말을 듣고 이야기는 커져도 마음은 작고 바르게 가져야 하네라고 사람들에게 당부했어요. 며칠 뒤 돌다리 아래 항아리가 나온 자리에는 작은 돌표식이 세워졌어요. 촌장은 마을 젊은이들을 불러 진흙을 고르게 하고 평평한 돌 하나를 가져오게 했지요. 돌에는 글을 새기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깨끗한 자리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연화도 말순과 함께 그곳에 갔어요. 강물은 다시 제자리로 흘렀고 물소리는 전날의 소란을 모두 씻어낸 듯 부드럽게 들렸어요. 연화는 돌표식 앞에 작은 밥 한 그릇과 맑은 물을 놓았어요. 그것은 큰 제사가 아니었고 사람들을 부르는 의식도 아니었지요. 그저 오래전 부엌을 지킨 이름 없는 며느리와 자신을 억울함에서 건져준 땅의 뜻에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말수는 옆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많았나 봅니다. 연화는 강물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손을 잊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겠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 한신의 집의 안채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무석은 중요한 문서를 혼자 꺼내지 않았고 집안 물건을 살필 때마다 연화와 말순을 함께 불렀어요. 오래된 도장은 마을 서구에 맡겨두었고 필요할 때는 촌장과 집안 어른들이 함께 확인하기로 했지요. 처음에는 친척들이 불편해했지만 누구도 크게 반대하지 못했어요. 조상의 글을 직접 들은 뒤였으니까요. 연화는 큰 소리로 명령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흐름은 자연스레 그녀의 손길을 따라 차분해졌어요. 무석은 부엌에 들어오는 일이 조금씩 늘었어요. 처음에는 물을 길어오거나 장작을 옮기는 작은 일뿐이셨지만 나중에는 말순에게 젖은 장작과 마른 장작을 구별하는 법도 배웠지요. 말순은 일부러 엄하게 말했어요. 불은 성급한 손을 싫어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연기만 납니다. 무석은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웃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얼음이 아주 조금씩 녹는 것을 느꼈어요. 가을이 가까워지자 들판의 벼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비가 길었던 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논둑을 고쳐준 덕분에 큰 피해를 피했지요. 한신의 집에서도 장독대 곁에 고추를 말리고 처마 밑에는 무청을 엮어 달았어요. 연하는 하인들과 함께 곡식을 정리하며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어요.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숨기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집안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모두 알았어요. 어느 저녁 촌장이 한신의 집에 들렀어요. 그는 서고에 보관한 조상의 글이 잘 마르고 있는지 알리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집안이 다시 평온한지 살피러 온 것이었지요. 연화는 따뜻한 차와 찐 고구마를 내왔어요. 촌장은 고구마를 반으로 나누며 말했어요. 마을은 큰 길보다 작은 부엌에서 더 오래 이어진다네. 연화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석은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배운 사람은 때로 말보다 더 깊게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초양에 대한 소식은 한동안 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그녀가 읍내 친척 집으로 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먼 장터에서 다른 집에 기대려 한다고 했지요. 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길게 묻지 않았어요. 말순이 아씨는 그 여인이 밉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연하는 장독 뚜껑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미운 마음도 오래 품으면 내 밥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밥을 쓰게 짓고 싶지 않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석은 어느 날 밤 연화에게 오래된 나무빗을 내밀었어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쓰던 물건이었고 장롱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지요. 어머니께서 이 빗을 너에게 주려 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다. 무석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연하는 빗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어요. 빗살 몇 개는 닳아 있었지만 손때가 부드럽게 베어 있었지요. 그녀는 잊은 것을 다시 꺼내는 일도 집을 고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추석이 다가오자 한신의 집은 오랜만에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송편을 빚고 나물을 무치고 맑은 국을 끓였지요. 연하는 제사상에 오를 그릇을 하나하나 닦았고 말수는 곁에서 떡소를 준비했어요. 무석도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어요. 하인 아이들은 그 모습이 낯설어 몰래 웃었지만 말수는 일부러 큰 소리로 꾸짖지 않았어요. 집안의 부끄러움이 웃음으로 가볍게 풀리는 일도 때로는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제사날 밤 안채에는 촛불이 고요히 켜졌어요. 연화는 시어머니의 빗을 작은 장 위에 올려두고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상에 놓았어요. 무석은 연화보다 뒤에 서서 고개를 숙였고 친척 어른들도 예전처럼 큰 소리로 지시하지 않았어요. 촌장과 말수는 대청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렸지요. 바깥에서는 가을벌레 소리가 들렸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약한 불이 오래 타고 있었어요. 그 밤의 고요함은 사람들을 꾸짖지 않고도 마음을 낮추게 했어요. 제사가 끝난 뒤 연하는 마당에 작은 상을 하나 더 차렸어요. 그 상에는 흰밥과 된장국 잘 익은 김치와 송편 몇 개가 놓였지요. 말수는 놀라 손을 저었지만 연하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집의 불씨를 함께 지킨 사람은 함께 밥을 먹어야 합니다. 무석도 아무 말 없이 말순의 자리를 내주었어요. 말순은 그제야 눈가를 닦으며 앉았고 그날 밥상은 어느 잔치보다 조용히 따뜻했어요. 그 후로 한신의 집에서는 부엌일을 낮은 일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 하인들이 밥을 나르다 흘리면 혼내기 전에 먼저 그릇 잡는 법을 가르쳤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아궁이 불씨를 덮는 법부터 알려주었지요. 무석은 손님이 오면 연화를 대청 뒤에 숨기지 않고 곁에 앉혔어요. 친척 어른들도 중요한 말을 할 때면 연화의 얼굴을 한번 살폈어요. 조용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집안의 소리도 자연히 낮고 부드러워지는 법이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 마을 사람들은 돌다리 아래 작은 표식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늦추었어요. 아이들은 그곳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지요. 그러면 어른들은 비 오는 밤 쫓겨난 며느리와 물러난 강물, 그리고 진흙 속에서 나온 항아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다만 이제는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말도 함께 했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소문이 아니라 가르침이 되어 마을 안에 남았어요. 연하는 가끔 저녁밥을 마친 뒤 혼자 돌다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강물은 계절마다 얼굴을 바꾸었고 버드나무는 젖은 가지 대신 마른 잎을 흔들었지요. 그녀는 표식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았어요. 다만 잠시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자신이 겪은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억울함 위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밟고 배울 작은 길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느 눈 내리기 전날 밤 한신의 집에는 첫소리 냄새가 내려앉았어요. 연화는 아궁이 앞에 앉아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고 무석은 마당에서 장작을 들여오고 있었지요. 말수는 문가에서 졸듯 앉아 있다가 문득 말했어요. 아씨, 이제 집이 참 조용합니다. 연화는 끓는 물소리를 들으며 웃었어요. 조용한 집도 매일 지켜야 조용합니다. 말수는 그 말에 만족한 듯 눈을 감았고 부엌에는 따뜻한 차 냄새가 퍼졌어요. 무석은 그날 연화 앞에 앉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오래 갚아야 할 빚을 졌다. 연화는 찻잔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빚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갚는 길입니다. 무석은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바깥에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부엌 안에는 작은 불이 살아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한 사람이 참고 한 사람이 모르는 침묵은 아니었어요. 해가 바뀌고 봄이 오자 한신의 집 장독대 곁에는 새싹이 돋았어요. 이상하게도 돌다리 아래 항아리가 나온 뒤부터 그 집의 장맛이 더 깊어졌다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장맛은 기다림의 맛입니다. 라고 했지요. 마을 며느리들은 가끔 그녀를 찾아와 살림 이야기를 물었어요. 연화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쌀 씻는 물을 아끼는 법, 불씨를 재로 덮는 법,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숨을 고르는 법을 천천히 알려주었어요.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한신의 며느리라 부르기보다 한신의 집을 지킨 사람이라 불렀어요. 그 말은 연화에게 큰 벼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새벽 부엌문을 열 때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지요. 아궁이에 불을 붙이면 시어머니의 말, 말순의 손촌장의 조용한 눈빛, 강물이 물러나던 밤이 모두 불빛 속에서 잠시 살아나는 듯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날마다 더 정성껏 밥을 지었어요. 어느 고요한 밤 연화는 부엌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궁이를 살폈어요. 붉은 불씨는 제 아래에서 작게 빛나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강물이 멀리서 부드럽게 흘렀어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낮게 말했어요. 집은 큰 기둥보다 작은 불씨가 지키는 법입니다. 그 말은 부엌벽에 닿고 처마를 지나 조용한 마당 위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한신의 집은 그날 밤 오래도록 따뜻하고 편안한 잠에 들었답니다.